조선에서 꼽는 3대 대첩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인 입장에서, 조선 침략군 입장에서는 최대의 패배가 행주산성의 패배다. 왜냐하면 가장 큰 병력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고 피해가 엄청났고, 그 다음에 여기 공격한 대장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의 양아들, 그리고 조선 침략군 총사령관인 우키다 히데이라는 장수입니다. 그 장수가 걷지도 못하고 뜸에서 도망을 갔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은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주대첩을 가장 뼈아픈 패배로 일본을 꺾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조선군의 반격은 명나라군과 연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명나라군의 선봉장이 이여송이라는 장수가 있고, 그 총지휘관은 경락 송응창이라는 사람입니다. 송응창이 지휘를 하고 이여송은 선봉장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여송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명연합군이 제일 먼저 일본군과 싸운 게 평양성 전투입니다. 평양성은 대동강변에 이제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성벽이 굉장히 견고하고 성이 공격에 오랫동안 견디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석성이고요. 돌로 만든 성이고. 근데 명나라 군대가 그 대포가 일반 우리 대포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포는 화약을 넣고 탄환을 넣고 심지에 물을 붙여 쏘는 건데, 거기는 화약과 탄환을 넣은 거를 쫙 만들어 놓고 하나를 넣고 심지어 물을 붙여 쏘면 그걸 빼고 다른 걸 넣습니다. 그러니까 발사 속도가 5배, 10배 빠른 거죠. 그 포로, 그게 불량기포라 그러는데, 그 불량기포로 쏴대니까 일본군이 못 견디고 결국은 평양성에서 철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한양성을 탈환하러 내려오다가 이여송 군대가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참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 군대가 주춤하고 왜군이 이제 사기가 올랐죠. 그런데 평양성을 탈환하고 한양성을 탈환하러 내려올 때 조선군의 총사령관은 이제 서해유성룡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채찰사라는 직책으로, 그게 전시사령관이죠. 그 직책으로 조선군을 지휘했는데, 이쪽 독산성 승리해서 그 성을 점령하고 있던 권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행주산성으로 이동을 하라. 여기로 옮겨한 이유는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공격할 때 옆에서 공격을 하도록, 측면 공격을 하도록 만들려고 여기로 옮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대가 주춤하면서 경락 송응창이 서해유성룡에게 막 항의를 합니다. 왜 내 허락 없이 군대를 움직였느냐. 자기가 사령관인데, 조선군도 자기의 지휘하에 들어와야 되는데 왜 조선 군대는 당신이 맘대로 움직였나 해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해유성룡은 한양을 공격하자. 여기 안 그러면 여기 몰살당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는데도 송응창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 죽든 말든 난 모르겠다. 당신 맘대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을 쓴 게 여기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화기를 모으게 됩니다. 우선 군대는 전라도 관찰사였던 그 권율 밑에, 관찰사는 병사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니죠. 직책은 제일 높지만, 그러니까 한 800명 정도의 병사가 있어요. 직접 지휘하는 병사가. 그리고 전라도 그 병마절도사, 여기는 병사를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전라도 병사 6,000명을 데리고 있던 선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선거이 장군이 독산성에다 2,000명을 두고 4,000명을 데리고 일로 옵니다. 그리고 양천에 진을 치고 있던 변희중이라는 문관입니다. 변희중이라는 분이 문종 때 만든 화차를 개량해가지고 그 우리 이제 변희중 화차라는 걸 여기로 지원을 해줍니다. 한 300대를 만드는데 40대 지원했어요. 근데 이 화차가 어떤 거냐? 화차가 우리 가지고 다니는 성자총통, 휴대용 대포입니다. 휴대용 대포 성자총통 40개를 수레에다 싣습니다. 수레에 앞 옆으로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20발 쏘고 이쪽으로 10발 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희중 화차 40대를 여기로 보냅니다. 그래서 무장이 돼 있습니다.
이 신기전은요 뒤에 불을 붙이면 한 번에 200발씩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건 주로 조총인데 조총은 50m 이내에서 사실 적중률이 있고 습니다. 신기전은 쏘면은 500m, 1000m까지 날아가니까요. 일본군이 모여있는 곳에 그냥 퍼부어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비격진천례라는 건데 외군들이 이제 귀신폭탄이라고 가장 두려워한 겁니다. 비격진천례는 심지가 2개입니다. 만약에 폭발 안 할 때 대비해서 이중심지인데 짧은 심지가 터지면 일본군 머리 위에서 터집니다. 모여있는 곳에 머리 위에서 터지면 살짝 얘기 크죠. 그 다음에 이게 안 터졌을 때는 땅에 떨어져서 굴러가다가 나중에 터집니다. 안 터졌네 하고 보는데 뒤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귀신폭탄이다. 이런 어떤 일본군보다 훨씬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은 수로 일본군을 공격할 수가 있었고, 선거의 장군이 그 전라도 병사 8,000명을 다시 또 여기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10,000명이 넘어버렸죠, 군대가. 일전에는 2,800명이다 기록도 있고, 일전에는 3,000명이다 하는 기록도 있고, 4,000명이다 하는 기록도 있고, 기록이 많은데, 그 전라도 병마절도사가 처음 데려온 게 4,000명이고, 나중에 또 8,000명을 더 데려왔다, 이렇게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기록이 여러 가지다. 그리고 우리 성병장인 처영대사, 우리 서산대사의 제자로 사명대사와 처영대사가 성병장으로 이제 양날개인데, 처영대사가 이끄는 성병이 한 1,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넘게 병사들이 있지 않았냐 싶고, 민간인들이 있었느냐면 여기 산성입니다. 일반 한양성이나 평양성처럼 백성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행주치마에 돌 날라줄 기관이 없다. 순전히 군인들만 있는 곳이다. 근데 군인이 행주산성으로 10,000명 넘게 몰리니까 일본군이 굉장히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 한양에 주둔한 일본군 사령관이 누구냐면 일본 상륙군의 제8군입니다. 8군인데 사실상 그 사람이 조선 침략군에서는 제일 계급이 높은 총사령관입니다. 우키다 히데이에라는 장수인데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는 우히다 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숫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서 깨어날 숫자를 받은 거고, 일본에 굉장히 큰 다이묘인데 그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양자였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카를 후계자로 정하고 양자를 10명 넘게 뒀는데 진짜 아들이 태어났죠. 히데요리, 토요토미 히데요리가 태어나고 나서 조카를 후계자에서 빼면서 양자도 다 폐기했는데 이 우키다마는 그 양자로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선을 점령하면 그 사람을 조선 왕으로 시키려고 했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어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냐 하면 그 우키다 히데의 아버지가 그 히데이가 10살 때 대장군이었던 토요토미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 아들을 양자로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부인을 처벌로 때립니다. 그 정도로 자기 부인까지 바쳐가면서 자기 아들을 영지를 물려받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키다 히데이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천하 통일하는데도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다이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고니시 유키나가나 뭐 우리가 가토오 기요마사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고니시나 가토오는 토요토미의 측근이 아닙니다. 제일 선봉으로 나가서 죽어라고 보낸 겁니다. 고니시는 가톨릭이고요, 더더욱 상인 집안이고, 가토오는 아주 너무 강성이라 우리 조선에서는 제일 악명 높은 장수였죠. 우리가 이제 그 장수들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우키다 히데이에가 총사령관이었어요. 그 우키다가 한양성에 주둔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한성에 10,000명이 넘는 군대가 자기를 저 뿌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벽제관 전투에 승리해서 사기가 올랐으니까 여기 공격해 온 겁니다. 이 행주산성의 구조가, 이 서쪽은 한강입니다. 한강이 막고 있어서 일본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남쪽은 창릉천이 흘러가지고 자연적으로 해잘 형성하기 때문에 그쪽도, 그리고 그건 경사가 가파라 가지고
일본군이 돌격해오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대가. 결국은 이 고향 일산 방향 이쪽 그 북쪽 중심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북쪽은 고랑입니다. 긴 능선과 고랑이 문어발처럼 형성돼 있어가지고 고랑으로 들어오면 정면에서도 조선군이 막지만 양옆에 능선에서 화살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살당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능선 외에는 공격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전선이 굉장히 아주 좁은 곳입니다. 위치 그 구조상.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무슨 돌이 많거나 그래서 석성이 아니라 흙을 뭉쳐서 쌓고, 그 다음에 목책을 세웠습니다. 나무를 깎아가 세워서 상대방이 들어오면 위협을 느끼고 쉽게 못 넘어오도록 만든 게 목책이잖아요. 이 목책에 대해서도 또 꼭 좀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권율은 목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 밑에 조방장 조경이라는 장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모장이죠. 권율 밑에. 권율이 없는 사이에 병사 3천을 동원해가 이틀 동안 그 목책을 이중으로 쌓았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올 만한 곳에. 권율은 자기 명령 없이 했다고 처벌을 하려고 그랬는데, 처벌하기 전에 일본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목책이 없었다면 아마도 여기서 점령됐을 겁니다. 그 권율이 나중에 그래도 통이 큰 호인인 게 조방장 덕분에, 그 목책 덕분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었다. 그 삼진 공격이 이제 그 바로 구로다, 일본군 3군 흑전장정이라는 구로다 나가마사라는 장수가 높은 탑차를 가지고 바퀴를 달고 밀고 옵니다. 그러면 계단으로 해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초총을 쏘면서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천자총통 있죠. 이순신 장군이 즐겨 쓰는 배에서 천자총통 큰 걸로 그 박살내는 그런 천자총통으로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우키다 히데이에가 직접 공격을 합니다. 이 우키다는 자기가 우키다라는 성을 잘 안 쓰고 토요토미라는 성을 쓸 정도로 토요토미의 아들이라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20살짜리 이 장수가 직접 지휘해 오는데 대장기를 들고, 그 대장기에다가 이 변이중 화차와 신기전과 비격진천을 그냥 집중 터뜨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단히 큰 부상을 입고 걷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떠매고 도망을 갔어요. 그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군, 6군이 계속 쳐들어오는데, 뭐 모리 뭐 이런 장수들, 일본의 유명한 장수들이 쳐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쪽 북쪽이 아니라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서 들어왔는데, 여기 목책을 돌파당한 적도 있습니다. 목책을 돌파당했을 때 이제 처형대사의 성병들이 지키고 있던 곳인데, 거기에서 일본군과 육탄전이 벌어졌는데, 그때 횟가루, 그 다음에 잿가루 이걸 던져가지고 또 눈을 못 뜨게 해놓고 육박전을 벌인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이제 화살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화살이 지원군이 가져옵니다. 기록에는 경기수사 이빈이 화살 3만 발을 가지고 왔다고도 하고, 뭐 또 충청수사 정거리 2만 발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도 있고, 정확한 기록은 모릅니다. 근데 충청수사라면 수군의 장수니까, 그러면 충청도 저 당진이나 이쪽에서 오기보다는 요 경기도 화성이나 여기서 왔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느냐. 그러면 경기수사 이민이 3만 발을 전달했다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 같고, 그 다음에 경기수사가 왔다면 우리 이순신 장군 타고 다니는 큰 판옥선 있죠. 높고 큰 그 판옥선이 이제 파사를 싣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군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와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병사들이 화살을 날라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이건 응원군이 왔다. 그 다음부터 화살이 또 비오듯 하니까, 이제는 더 공격하면 우리가 더 많이 다칠 것 같다 하고 이제 결국 저녁때 돼서 물러나는데, 일본군의 피해는 전사가 약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1만 명이 죽었다면 거의 괴멸 수준이죠. 부대가 완전히 재편등을 해야 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섰던 장수가 일본의 조선 침략군 총사령관 우키다 히데이에가 직접 지휘를 했고, 그리고 직접 큰 부상을 입었고, 그 다음에 뭐 고니시 유키나가, 뭐 구로다 나가마사 등등 해서 전부 일본의 쟁쟁한 장수가
8명이 다 공격을 했는데도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 이래서 일본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패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